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인사이트 얻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오픈랩 위기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저와 저희 팀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데이터 분석가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어떤 도메인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좋을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찾아 나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이신 현서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서로 전공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게 서로한테 건강한 자극이 돼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스스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그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였는데요. 스터디 기간 동안에 다양한 업종의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스터디원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그 저희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는 툴인 태블로를 활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굉장히 좀 흔한 예시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 이가 총 몇 번 등장하는지 찾아보시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데이터를 조금만 바꿔서 이의 크기를 키우고 또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조금만 딱 보면은 한눈에 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저희가 실제로 실습할 때 계속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 속에는 매장에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또 그 어떤 고객들이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매출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사실 중요한 정보가 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경기도, 서울 이런 수도권 지역의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고 왼쪽 상단 제목을 통해서 지역별로 매출 성과를 요약한 대시보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 목표 매출도 굉장히 잘 달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 중에서는 개인 고객보다는 기업 고객이 더 많고 좀 사무용품이 많이 판매되고 또 매출 탑5 고객을 살펴봤을 때 조성복 고객님이 이제 우리 매출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VIP 고객이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시각화했을 때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유는 이해가 됐는데 사실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할 수 있는 툴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이썬도 있고 R도 있고 사스도 있고 오렌지3도 있고 툴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스터디에서는 외국 태블로라는 툴을 사용했을까요? 이거는 실제로 파이썬으로 시각화한 차트 결과인데요. 이런 차트들이 있고 태블로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각화가 훨씬 더 잘 와닿으시나요? 아무래도 후자 쪽이겠죠? 이렇게 태블로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 선택도 할 수 있고 별도의 설명 없이도 데이터를 쉽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처럼 좀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래프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보고 데이터를 판단해야 할 때는 이렇게 좀 동적으로 움직이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태블로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사용자에게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툴은 태블로라는 거죠. 사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거잖아요. 뭐 전략을 수정을 한다던가 서비스를 개선을 할 때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용자에게 이 분석 결과가 필요 없는 정보라면, 혹은 필요한 정보라도 그 결과를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분석 결과를 100%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내가 구성한 모델이 정확도가 높은지 성능이 좋은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보는 태블로를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일까?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냈을까? 논리적인 허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고민하는 분석가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에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대시보드를 구성해본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이라는 축구팀을 아시나요? 분데스리가는 독일에 있는 리그인데, 레버쿠젠은 이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는 축구팀입니다. 원래 이 레버쿠젠은 좀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우승과는 좀 거리가 먼 팀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지난 시즌에 120년 만에 첫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번도 지지 않고 무패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레버쿠젠은 120년 만에 무패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이 레버쿠젠 팀의 우승 요인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는 것은 사비 알론소 감독의 뛰어난 전술입니다. 실제로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감독이 부임한 후에는 리그 우승까지 달성하고, 또 해당 리그에서 굉장히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승점 차이를 무려 16점이나 벌리면서 리그 우승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축구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120년 만에 무패 우승을 기록했는데, 사실 그게 감독 하나만의 역할이 이제 승패를 좌지우지하진 않았을 것 같고, 좀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버쿠젠의 다양한 성공 요인과 감독의 이 용병수를 데이터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분석 방향성을 크게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성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선수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격 지표, 수비 지표, 득점, 어시스트 같은 선수 기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시보드들을 바탕으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선수 기용 방향, 그리고 이런 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자 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대시보드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본 대시보드인데, 이게 레버쿠젠의 시즌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일단 레버쿠젠은 34전 28승 6무패를 해서 리그 우승을 거둘 수 있었고, 이렇게 경쟁팀을 마우스로 올리면 언제 우승을 했고 언제 무승부 결과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월별로 언제 얼마나 우승을 했고 또 승부 결과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홈 경기장과 어웨이 경기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다시 보는 팀 레버쿠젠이라는 제목을 가진 대시보드인데요. 일단 이거는 각 선수들이 공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공격 점수와 수비 점수를 계산해서 차트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수별로 출전 횟수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수별로 출전 경기 수를 나타낸 차트, 그리고 득점, 어시스트, 유효 슈팅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선수를 누르면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선수가 얼마나 출전을 했고 얼마나 경기에 많이 출전했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대시보드가 올라간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에 이제 다른 팀들의 평균 경기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서 팀 기록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선수 로테이션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을 했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팀의 성적이 있지 않을까, 선수들의 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을 하려면, 요인을 확인하려면 경쟁팀과의 이제 겨뤘을 때 어떻게 경기가 진행됐는지 그런 데이터나 또는 이 감독의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전략을 실행한 전후에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좀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더 상대에게 설득력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았을 때 더 의미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픈랩에 참여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이 태블로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툴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픈랩에서 태블로를 공부하고 또 학교 밖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걸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스터디를 좀 연장을 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볼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이따 한꺼번에 받을게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쪽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모실게요. 네. 세 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각자 소개를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인사이트 얻기 오픈랩에 참여한 염정, 이소민, 장세현입니다. 저희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팀에서 저희 스터디와 이제 시각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위주의 발표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발표는 스터디 소개, 시각화 대시보드, 데이터 모델링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데브션 03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3명 다 데이터에 관심이 많아 시각화 오픈랩에서 만나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픈랩은 왕태훈 프로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처음 수업 때 시각화는 눈에 보여야 할 것이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주차별로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픈랩 스터디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공모전에 도전해 보았고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식재료 AI 비서라는 앱 서비스로 옆에 보시면 저렇게 태블로로 시각화 대시보드를 연동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태블로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을 하였습니다. 앞에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로 농산물을 잡고 시각화 및 인사이트 도출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하면 이상기후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7% 상승한다는 기사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가격 변동을 사회 현상과 연결하여 이해해보고
이를 모델 개발을 통해 향후 가격까지 예측해보자라는 목적성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크게 소매 가격 데이터, 기온 강수량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유가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로 선정해 보았고 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전에 여러 지표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설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온, 강수량,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두 함께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먼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가의 경우 농작물과 긴밀한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관련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통적인 가설이고 개별적인 농산물의 특징에 따른 가설들은 많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사과는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까? 대파는 대체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니 기온 강수량과 연관성은 적지 않을까? 등의 가설을 미리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각화를 통해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대시보드 QR코드이고 PC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농산물을 가져와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먼저 과일의 대표 예시로 사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상단 차트를 통해 사과의 2020, 2023년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트 차트를 활용해 한 달 가격의 변동폭과 한 달 평균 가격의 추이를 함께 시각화하였습니다. 아래 특징적인 값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2월의 경우 사과 가격이 최고치에 도달하였고 9호 3월에 바로 가격이 큰 변동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절이라는 기간의 특이성이 반영된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아래에 덤벨 차트를 통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명절 때 사과 금액이 평상시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의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가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1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명절보다 평상시 가격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위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함께 시각화해 봄으로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명절이 아닌 평상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사과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간트 차트로 돌아와 보면 2021년 12월에 가장 낮은 평균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아래에 특이경우 사과 가격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의 8월에서 12월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8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주기성이라고 판단하였고 8월 하순부터 핵과일 출하로 공급량이 증가하며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11월에 후지 품종이 출하되며 더욱 최저점을 찍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사과의 주기성과 출하량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뉴스를 눌러보시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동을 해보아서 바로 저희 인사이트와 함께 실질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대시보드를 구성하였고요. 오른쪽 사과 가격과 기온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의 경우 오히려 8월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특이 케이스로 정의하고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후 요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세로로 그어진 선이 매년 4, 5월 봄철을 나누어 준 것인데요. 2023년 3월 역대 최고 기온에 도달하며 일찍 개화한 사과 나무들이
꽃샘추위를 만나 저온 피해를 입었고 이는 사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여파가 사과의 출하 시기인 8월부터 공급량 부족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10월에 가격이 엄청 올랐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 기온의 상승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또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의존 작물의 대표예시인 대파입니다. 동일하게 왼쪽 상단의 간트 차트를 보시면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격 변동을 먼저 살펴보자면 2020년 7, 8월 역대급 장마로 가격이 오르고 2021년 1월에 역대급 한파와 폭설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가격이 정부의 대파 출하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하락이 되었고 이후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인사이트를 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른 자세한 시각화는 아래 차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파의 가격과 기후의 연관성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대파의 생육 주기가 2달인 것을 감안하면 2021년 역대급 한파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고 아래의 강수량 그래프를 보아도 2020년 8월 장마 이후 2달간의 가격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시설 의존 작물은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설을 반증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름철 폭염은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훨씬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의 기온이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때문에 전통적으로 6, 8월은 재배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가격과 물가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가 봄 대파 출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2021년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평균 가격 또한 가장 높습니다. 보라색 부분을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니 2021년 대파 가격 역시 하락한 것을 시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가격 변동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대시보드입니다. 야외 재배 작물의 대표 예시이고요. 동일하게 간트 차트를 보시면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3월에 급상승하고 7월에 급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에서도 빨강이 급격한 상승을, 파란 부분이 하락 부분을 시각화하여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차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때는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를 확인하였을 때도 기후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시각화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28도 이상의 극고온으로 작황이 부진하고 가뭄의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옆부분을 보시면 2023년 3, 4월에 또 한 번 가격 폭등이 일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상기후 문제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감자의 계절 특성상 3월은 하우스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인데 출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고 6월은 봄감자 수확철로 수확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7월부터는 고랭지 감자 물량이 시장에 풀리며 최저를 찍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주기성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시각화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감자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출하 시기 특성과 가격의 주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자 가격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기온을 함께 시각화한 차트를 보시면 2020년 5월, 2022년과 2023년의 평균 가격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기온의 경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의 연관성보다는 기온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전에 세운 가설인 채소류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반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유가, 정확히 유가 데이터는 자동차 경유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그 둘 간의 연관성을 레디얼 차트 시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업에서 사용하는 트랙터나 수확기 등이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운송 역시 유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농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는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감자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유 가격과 농산물 가격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가설을 반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가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입증과 반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시보드를 통해 사과 대파의 경우 기온 상승과 가격 상승의 영향성에 대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었고 대파 또한 강수량의 상승과 가격 상승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경우 대파는 가설을 입증하였지만 감자의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와의 관련성은 없고 기후와의 연관성이 오히려 큰 부분을 확인하며 해당 가설을 반증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가격 관련성 또한 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존 가설을 반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농산물별로 특성에 따라 같은 가설이라도 입증 반증이 나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격 예측 모델을 개발할 때 각각 농산물별 특성을 고려한 변수를 생성하여 모델을 개발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시각화 오픈랩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뭔가 여기서 끝내기 아쉽다. 가격 예측 모델을 구축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 모델을 구현해 보았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파생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에 시각화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모델을 반영해 보았고요. 예를 들어 시간 데이터를 사인, 코사인 변환을 통해 주기성으로 나타냈고 이를 통해 가격의 성수기 및 비성수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산물별 수확 기간과 계절성을 변수를 추가하여 각 농산물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6개월간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12개월간의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으며 XG부스트와 프로펫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XG부스트 모델이 평균 결정 계수가 0.86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별 정확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높은 예측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각화를 활용해 보았고요. 네, 시각화를 활용해 보았고 QR코드를 찍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로에 업로드를 함으로써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하여 자동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밑에 자동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밑에 업데이트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하루에 한 번씩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시각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가격 예측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이고 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조기 경고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면 농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가격 데이터로 수출기회가 있는 품목을 먼저 식별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 시기를 예측하여 수입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수출 및 수입 전략에 도움이 되는 모델로 고도화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블로가 아주 이쁘장하게 자세히 잘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일 때 대단한 것 같죠? 네. 논문 써도 되겠어. 네. 질문만 짧게 5분 정도 갖고 저희 이제 설문하고 네, 경품할게요. 질문 볼까요? 네. 올라오지 않았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올라오는가요? 세원님 나오셔야겠다, 그죠? 레버쿠젠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를 좋아해야 좀 분석했을 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레버쿠젠 프로젝트에서 선수들의 공수 기여는 어떻게 측정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선수들의 공수 기여도는요. 그 공격 지표는 그 골이랑 이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간 요인들은 차트를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골이랑 뭐 태클 성공이나 요요 슈팅 같은 것들을 윈맥스 스케일링해서 썼고요. 디펜시브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어런스나 뭐 어시스트나 이런 지표들을 이제 윈맥스 스케일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제가 그 축구를 엄청 잘 아는 게 아닌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해가지고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 태블로가 좀 무거운 프로그램인데 아까 보니 조금 버벅이더라고요. 이걸 뭔가 경량화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태블로 측에 물어보시면 그러네. 좋은 답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BI 툴이 태블로 외에 파워 BI 같은 경쟁 제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블로 같은 경우 배우는 진입 장벽이나 러닝 커브가 어떤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네. 배우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학생이 아닌 일반 분들이 사용하려면 태블로를 유료 가입해야 되는데 그 가입비가 생각보다 높아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시각화에 도움이 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시각화 툴로서는 접근하기 어렵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덧붙이자면 그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차트를 시각화하는 건 사실 진짜 누구나 이렇게 마우스로 옮기기만 하면 돼서 쉬운데 좀 구체적으로 함수를 적용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할 때는 조금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올 시즌도 레버쿠젠 좀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해요. 예측 모델 한번 써보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자, 곡물 뉴스는 고정된 링크인가요? 실시간 관련 뉴스 업데이트 되나요? 곡물 뉴스는 현재는 지금 그냥 고정된 링크로 되어 있고 그 사진별로 다 각각 다른 링크로 연결돼서 그 사건별로 다 확인이 입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설명드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동해서 자동화를 한다면 뭐 크롤링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련 뉴스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거 AI가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얘기까지 해주면 좋겠다. 임종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AI 아나운서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들었거든요. 자, 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데이터 시각화 쪽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만 남았죠. 부담스럽네요.